안녕하세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첫 강의인데 대단원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첫 번째 강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이 강의를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하는 수업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 문항으로 2점짜리로 나와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3점짜리로 나오는데 2점짜리로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로 따지면 2문항, 배점수로 따지면 4점에서 5점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돼요. 5점이면 배점이 상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해하겠다고 사회문화 현상만 쭉 바라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회문화 현상과 다른 현상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들 찾고 차이점을 찾으면 사회문화 현상이 저 현상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과 어떤 현상을 비교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골라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사회문화 현상이란 어떤 현상이냐? 사람들이 모여 살아.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 요게 사회문화 현상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떤 현상과 비교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현상. 사람이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현상과 비교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자연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무슨 현상을?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반영이 된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낸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면 자연현상은 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현상의 예로 교재에는 어떤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태풍.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해오죠. 그 중에 동아시아 지역으로 오면 그걸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지금 태풍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의지는 끼어들 틈이 없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고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도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추울 때와 더울 때가 번갈아 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중위도 지역에서. 자, 마찬가지야.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노화 현상은 어떨까? 세 번째 예로 노화 현상이 자연현상의 예로 나오고 있는데 노화 현상은 생명체한테 나타나죠.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늙어가게 되는데 이게 노화 현상이잖아. 그런데 생명체한테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생명체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인간도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인간이 겪는다고 해서 이 노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연현상이다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고 사회문화 현상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거, 바람직한 대표자를 뽑고자 하는 의지, 혹은 지금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경우에는 다음 선거 때 더 바람직한 후보로, 더 바람직한 대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지로 선거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범죄야말로 강력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귀금속을 갖고 싶어. 그래서 귀금속 가게를 막 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강력한 의지로서 만드는 범죄라는 현상.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현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의지, 그 사람과 함께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어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만드는 의지가 되는 거고, 생산활동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활동은 기업이 담당하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라는 이런 의지를
통해서 이 의지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기업은. 자,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사회문화 현상의 사례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현상들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이었잖아. 그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까? 뭐 아까 바람직한 후보, 바람직한 것, 뭐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올바른 것, 뭐 참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지. 그런 것들은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뭐가 있는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회문화 현상은 그 의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 안에 녹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첫 번째 특징,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가치, 함, 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혼자 살 때는 자기 멋대로 하면 돼.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모여 살 때는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규범에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사회문화 현상도 뭐가 반영이 되어 있겠지. 규범이 반영이 되어 있겠지. 그런데 규범은 어떤 특징이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규범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은 무슨 성을 띈다? 당위성을 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야 될 개념, 뭐 당위, 그 다음에 규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규범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또한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법칙을 따른다? 당위의 법칙을 따른다. 규범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은 당위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위 법칙에 따른다. 사회문화 현상은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당위 법칙, 이런 표현도 잘 확인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이에요. 원인, 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와 관련된 사회문화의 특징인데,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인과관계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사회문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회문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사회문화 현상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교재에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잘 나오기 마련이다. 뭐 이런 예가 있죠. 그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10중 8구 국어 성적이 잘 나와. 대개 그러한 일이 펼쳐져.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자, 그럼 대개 그러한 일이 생겨. 이거 한자로 바꾸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뭔지 뭘까? 대개 그러해.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 갖고 있는 개연성이라는 특징이에요. 대개 그러한 거지.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거든? 확률로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확률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문화 현상, 이런 특징이 생기는 거야. 확률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문화 현상.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10중 8구는,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10중 8구는 국어 성적이 잘 나와. 80%, 90%의 확률로 국어 성적이 잘 나와. 하지만 10%, 20%의 확률로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겨. 예외. 그렇죠.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확률의 원리, 개연성과 관련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보편성과 특수성 얘기할 건데, 보편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혹은 모든 대상한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이게 보편성. 특수성은 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 특정한 대상한테서만 나타나는 특징. 이게 특수성이죠. 자, 사회문화 현상은 결론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이게 특징인 건데, 자,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 그런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죠. 이게 이제 무슨 성? 보편성. 그런데 보편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은 그 다음은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도 학생들 머리에 그냥 어떤 현상이 쫙 떠오르지. 프랑스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그리고 조선시대에 인사하는 방식이 달랐고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이 아울러 함께 나타난다. 요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연현상의 특징 정리합시다. 자연현상은 첫 번째,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와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치와 무관한 거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징, 인간의 가치와도 무관해. 가치성. 이 몰자가 침몰하는 거야. 침몰. 배가 침몰하면 물속에 가라앉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지? 응? 마찬가지야. 가치도 침몰해서 없어지는 거지. 무관한 거야. 자, 이게 몰가치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이제 뭐 말 외우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지배하는 법칙이 있겠지. 그게 존재 법칙이야. 왜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건데. 자, 또 그 존재 법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비커에 뭐가 담겨있겠어? 물이 담겨있겠지. 그리고 이걸 끓여.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그래서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끓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인간이 보고 있어. 인간이 물이 끓는 걸 보고 있어. 물 입장에서, 인간이 날 보고 있네. 부끄러워. 50도씨에서 빨리 끓어야서 빨리 기체로 날아가 버려야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죠? 저 인간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날 끓이네? 좋아. 내가 200도씨가 돼봐라. 내가 끓여봐라. 이런 일은 안 벌어지죠. 인간의 인식과 무관한 거야.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이 물이란 존재는 100도씨가 되면 끓는 존재야. 그 물이 끓는 현상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인 거지. 물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느냐?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포인트는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 자연현상은. 그래서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뭐와 관련된 특징이겠어요? 인과관계와 관련된 특징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잖아. 자,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상태 변화가 나타나죠. 이 상태 변화가 결과로서 나타나죠. 이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돼? 예외 없이 반드시 연결이 돼. 그래서 물은 100도씨가 되면은 예외가 없어. 반드시 끓어. 반드시 상태 변화한다고. 그죠? 원인과 결과가 예외 없이 반드시 연결돼. 자연현상의 특징. 그래서 요거를 필연성이라고 그래. 자연현상은 무슨 성을 띈다? 필연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결이 되지, 그지?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에 따른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과 관련돼서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없지. 우리나라의 물은 99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물은 101도씨에서 끓고, 막 이런 일 없잖아.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특수한 예외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성을 띈다? 자연현상은 무슨 성을 띈다? 보편성을 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정리했냐면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준 거예요. 다음에는 2점 확보한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 정리합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시적 관점이 있어요. 거시적. 이 거자가 어떤 느낌이야? 크다. 크게 바라보는 관점. 이게 거시적 관점.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 있으면 그 다음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을까? 작게 바라봐? 선생님 어떤 표현을 더 좋아하냐면요. 아주 세세하게 바라봐. 요걸 무슨적 관점이라 그래? 미시적 관점이라 그래. 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관점이란 말을 썼으니까 여기도 관점이란 말을 써볼까?
거시적 관점은 크게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뭘 크게 뭐 어떻게 크게 바라본다는 건지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다고 쳐. 그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뭐 이런 사회문화 현상이 있어. 이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럴 때 어떻게 바라봐? 크게 바라봐. 그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를 보는 거야. 그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회의 특징을 생각을 하고 그 사회의 특징으로부터 그 사회의 특징을 정리해서 그 사회의 특징으로부터 지금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지. 설명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 사회의 특징에서부터 이 현상을 이해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크게 바라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 사회의 특징은 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여기다 쓸까요? 사회 체계. 사회 체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회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구조와 제도의 특징으로부터 해서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무슨적 관점이 되는 거고.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를 통해서 그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해 들어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그죠? 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내 멋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결혼 제도에 따라야 돼. 봐봐. 사람은 제도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와 제도를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무슨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개인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능동적일까? 수동적일까? 수동적이 되겠죠. 왜?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이때 거시적 관점에서 이 개인들은 보통 행위 주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드는 개인들 혹은 행위 주체들은 수동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거시적 관점인 거고, 이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이 있어.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이론적 관점이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이 있어. 둘 다 기본적으로 무슨적 관점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체계에 포커스를 맞춰요. 단, 그 사회 체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거지. 그 사회 체계가, 기능론은 그 사회 체계가 조화롭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갈등론은 그 사회 체계가 갈등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시적 관점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즉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 포인트에서 사회문화 현상 설명이 들어가잖아. 근데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수동적인가? 똑같은 결혼 제도 하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고 그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도 다를 수도 있잖아. 분명히 개인들은 구조에서 제도에서 영향을 받지만 또 나름대로 자율적인 능동적인 측면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거시적인 측면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측면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야. 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적 관점이 필요한 거지. 거시적 관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적 관점이, 미시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까? 거시적 관점은 사회 체계의 포인트를 맞췄거든. 미시적 관점은 개인인 거지.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어떤 행동,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왜? 그 개인들은, 행위 주체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은 뭐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라 그럴까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의 상호작용. 서로 말들을 주고받고 행동들을 주고받는 거기에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이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들.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한 개를 얘기를 해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이론적 관점을 하나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그 뒤에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미시적 관점의 한계는, 자, 거시적 관점의 한계가 바로 미시적 관점의 필요성이었죠. 그러면 미시적 관점의 한계는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이겠지, 그지? 사람들은 구조와 제도,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미시적 관점은 바로 그 측면이 너무 간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제도의 영향력, 사회 구조의 영향력,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 너무 간과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미시적 관점의 한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우리 이해를 했으니까 각각의 이제 이론적 관점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되죠, 뭐. 첫 번째 무슨 논적 관점 먼저 봅시다. 기능론적 관점 먼저 봅시다. 거시적 관점에 포함하는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자, 기능론적 관점은 전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사회를 마치 생명체처럼 바라봐. 기능론적 관점. 사회를 마치 뭐처럼 바라본다고? 생명체처럼 바라본다고. 생명체는 다른 말로 유기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회가 마치 뭐와 같다? 생명체와 같다. 유기체와 같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 이것이 바로 기능론의 기본 전제예요. 그럼 생명체란 어떤 존재냐? 자, 내가 수업을 하다가 목이 마르네. 아, 내 몸에 수분이 좀 부족했나 봐. 그래서 난 목이 말라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눈이 물을 찾는 거지. 그래서 물이 저기 있네. 다리가 내 몸을 이동을 시켜주고, 팔이 그 물병을 잡아서 뚜껑을 딱 마시게 해주고, 소화기관이 그 물을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아, 이제 목마르다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생명체야. 이게 생명체. 사회를 마치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지. 자, 생명체는 각각의 생명체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신체 부분들이 있죠, 그죠? 전체는 각각의 부분들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부분들은, 자, 정리할까요? 전체가 있어. 자, 기능론적 관점도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이잖아. 부분보다 뭘 더 강조해? 전체를 강조해. 전체를 구성하는 뭐가 있고 각각의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부분들은 고유한 뭘 갖고 있어? 그 기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되잖아. 맡겨진 역할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이 뭘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 그죠?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 인간이 건강하게 생명을 뭐 할 수가 있다. 생명체 전체가 건강하게 생명을 뭐 할 수가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생명체를 바라보는 거잖아. 그죠? 뇌는 지금 수분이 부족해.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목말르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치?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말라라는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뇌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다리는 내 몸을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맡은 거고, 팔은 물병을 잡아서 입에 부어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팔한테 맡겨진 기능인 거고, 소화기관은 그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맡은 거죠, 그치?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되잖아. 그러면 부족한 수분이 충족이 되면서, 그죠? 생명체가 건강하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뭘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이제 기능론이죠. 그럼 사회를 한번 보지 뭐. 같아. 전체 사회가 있어. 전체 사회가 있고, 전체 사회는 각각의 다른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죠? 자, 전체 사회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정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경제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부분들로 나뉘어지지. 그 다음에 각각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죠? 정치의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하고,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교육은 뭐 학생,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다? 선거라는 방법이 있다. 이 선거와 관련돼서 시민들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이.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 분배,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이 그 기능을 또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면은, 그리고 그 정치, 교육, 경제의 그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전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뭘 바라보는 거지? 사회를 바라보는 거지. 이게 바로 기능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기능론이 강조하는 건 결국에는 전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그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이 뭘 이루어야 되는 거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부분들 사이의 균형과 부분들 사이에서의 조화를 통해서 전체 사회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생명체가 이 조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어떤 경우에? 몸살 감기에 걸려. 몸이 피곤해가지고 팔다리가 안 움직여. 입맛도 없어. 미각을 상실해. 막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사회도 마찬가지야. 상황에 따라서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사회는 다시 정상인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뭐 하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돌아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눈적 관점? 기능 눈적 관점.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야? 조화, 균형, 유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뭘 강조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잡혀 있는 것들이지.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이게 기능론적 관점. 자, 그러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더라? 규범과 제도죠. 그러면 기능론 입장에서는 이 규범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규범과 제도. 자, 규범과 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잡아줘. 그래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것. 이게 규범과 제도가 갖는 기능이죠. 그럼 이 규범과 제도가 이 질서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규범과 제도를 따라줘야 되잖아. 그럼 규범과 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주어야 할 규범과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이 얘기야.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규범과 제도를 따른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어떨 때 모든 사람들이 규범과 제도를 다 따라줄 수 있을까? 규범과 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뭐해서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규범과 제도를 따를 수 있겠지, 그치? 그럴 경우에 질서가 지켜지고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논적 관점? 기능 논적 관점. 그래서 기능 논적 관점의 의의. 기능 논적 관점은 뭘 설명을 잘해? 이걸 설명을 잘해. 조화, 균형, 질서, 안정, 그 다음에 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 바로 기능 논적 관점이에요. 반면 한계가 있겠지. 그러면 한계는 자, 기본적으로 뭘 강조한다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들을 강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뭘 싫어해? 사회가 바뀌는 걸 싫어해. 뭐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은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뭐가 싫어 또? 갈등이 싫어. 왜냐하면 갈등은 질서를 깨고 안정을 깨고 조화와 균형을 깨므로써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건 그 기능론에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무질서야, 무질서. 그러니까 자, 이 기능론은 어떤 것들을 설명을 잘 못한다. 변화를 잘 설명을 못해. 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혁명 같은 거. 이 사회혁명 같은 것들은 기능론이 잘 설명을 잘 못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갈등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지. 뭐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일 그 정도야. 그러니까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잖아. 갈등도 마찬가지야. 일시적으로 생기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고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능론이 갖고 있는 한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있잖아. 그 사회를 지키려고만 하지. 그 사회를 그 모습 그대로 지키려고만 해. 무슨 적? 이런 걸 뭐라 그래? 사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 무슨 적 관점에 해당한다? 보수적 관점에 해당한다. 관련되어 가지고 자, 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회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기능론은 그 사회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다? 보수적 관점을 갖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사회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관점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점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을 한 거야? 나한테 지금 뭘 들은 거예요? 기능론 쪽 관점. 기능론 쪽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로 갑시다? 갈등론 쪽 관점으로 가봅시다. 자, 갈등론 쪽 관점. 갈등론 쪽 관점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은, 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겨. 경제적 부호, 정치적 권력, 뭐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사회적 가치라고 불러. 사회적 가치. 근데 이 사회적 가치가 남아돌아 모자라. 사람들이 원하는 부호,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사회가 다 챙겨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모자라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희소해. 그러니까 이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회는 이 갈등과 대립의 무대야.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두고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의 그 무대가 바로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 현상의 본질이 뭐야 그러니까? 사회 현상의 본질은 갈등이라는 얘기야. 선생님 사회에서 항상 갈등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협동하고 협력하고 뭐 그런 상태도 나타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갈등이 본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안 나타나는 건 힘 있는 사람과 힘 약한 사람 사이에서 그 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차마 힘 있는 사람한테 덤비지 못할 때, 저항하지 못할 때,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으로 보여. 하지만 그게 안정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 밑바닥에는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가 된다? 갈등이 된다. 이게 이제 갈등론이 바라보는 사회예요. 이게 갈등론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업 활동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갈등론. 자, 기업 활동. 우리 기업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논적 관점에서? 갈등론 쪽 관점에서. 갈등론 쪽 관점도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랬지. 거시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 체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죠. 그럼 기업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제 뭐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사회 체계의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기업 활동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갈등론 쪽 관점에서. 자, 자본주의는 어떤 게 자본주의야?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은 여기서 공장과 기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데 자본이란 사회적 가치는 희소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가져. 근데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갖지 못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제체제야.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자본가라고 부르지.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자본주의가 등장한 게 언제죠?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을 했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가 어느 나라? 영국?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 영국에서는요, 당시 공장과 기계는 부족해. 하지만 노동자들은 차고 넘치는 상태야.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가가지고 나 일할 테니까 월급 좀 줘. 나 한 달에 한 200만 원 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하고 싶어. 이러면 자본가가 뭐라 그럴까? 너 가, 그러겠지.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차고 넘쳐. 이렇게 나온다고. 누가 힘이 세네. 자본가가 힘이 세네. 자, 아무튼지 간에 알았어요. 그럼 200만 원은 포기할게. 나한테 월급을 얼마를 줘? 80만 원을 줘. 그 다음에 일이나 얼마 해야 돼? 그러면은 노동자가 물어보면은 너 16시간 일해. 16시간 일 안 하면 나 나가버려. 알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조건에 합의를 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일을 해. 자, 노동자가 8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했어. 그럼 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대가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상품을 생산해 주겠지. 얼마어치의 상품을 생산을 해줄까? 80만 원 받는다고 80만 원어치의 상품만 생산을 해줄까?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얼마어치의 상품 생산을 했어? 200만 원어치의 상품을 생산을 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노동자가 200만 원어치의 상품을 생산을 해줬어. 그런데 자기는 얼마만 가져갔어? 80만 원만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120만 원은 누구의 몫이 된 거지? 자본가의 몫이 된 거지. 자, 우리 무슨 논적 관점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갈등 논적 관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등 논적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자, 노동자는 200만 원어치의 상품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원밖에 못 가져갔지. 뺏긴 자가 돼. 그 다음에 자본가는 200만 원어치를 상품을 생산을 시켜놓고서 80만 원만 줬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어치를 뭐 한 거지?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2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어치를 뭐 한 자가 되는 거지? 뺏는 자가 되는 거지. 뺏는 자와 뺏기는 자야. 자본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뺏는 자와 뺏기는 자가 돼. 그 다음에 이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16시간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럼 16시간의 조건만 맞춰주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쉴 수가 있을까? 아니죠. 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어. 공장제 기계공업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생산 양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일을 하잖아. 근데 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쉬면 전체 컨베이어 벨트에 움직임이 전체 공장이 스탑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쉬지도 못하는 거지. 누가 통제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과정도 통제당한다고. 자,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 중에 많은 부분을 뺏어가는 자이고 동시에 노동자가 언제 노동하고 언제 쉴지를 통제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자본가는 한마디로 지배계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지배 당하는 계급이 되는 거죠. 자,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들을 두 종류로 나눠버려요. 뭐로 나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가 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루 16시간 동안 일을 해. 그럼 이 80만 원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혼한 아내도 공장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못 벌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애도 공장에 내몰린다고. 자, 4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덩치가 작거든. 그러니까 공장 굴뚝 같은 거 청소하는데 아주 4살짜리 애가 최적이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16시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애들까지 다 노동에 내몰려.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영국 사회가 그래? 지금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이래? 아니잖아. 분명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왜 바뀌었을까? 노동자들이 저항을 했거든. 처음에는 힘이 밀려가지고 제대로 저항을 못했겠지. 사회가 마치 안정적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본질은 갈등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노동자들은 들고 일어났겠지. 저항을 했겠지. 그 결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노동시간과 같은 어떤 근로조건을 노동자 입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도 생기는 거 아니야. 아동노동도 막는 그런 법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피지배계급이 저항을 하는 거야. 그 저항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게 된 거지. 무슨 논적 관점? 갈등 논적 관점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기능론이 뭘 강조했다면은 그 사회의 유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화, 균형, 안정,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면,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사회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갈등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자, 아까 기능론에서는 규범과 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잡아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규범과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만들었던 것. 이게 기능론에서 바라봤던 규범과 제도였죠. 갈등론에서는 규범과 제도도 바뀌는 것들이거든. 누구에 의해서? 피지배계급의 저항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면 애초에 규범과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피지배계급의 저항에 의해서 규범과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바뀌어지기 전에 규범과 제도는 누가 만든 걸까? 그렇지. 지배계급이 만든 거지. 규범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야. 지배계급이 만든 거야. 무엇을 위해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배계급이 계속해서 지배계급으로 남고, 피지배계급은 계속해서 피지배계급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지? 규범과 제도를 만든 거지.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갈등론의 장점? 갈등론의 의의는 뭘 설명을 잘할까? 일단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설명을 잘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배와 피지배 계급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설명을 잘하고, 이 갈등으로부터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측면을 갈등론은 설명을 잘해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 한계는, 자,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집단들 사이에서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지배, 피지배 계급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게 이게 문제점인 거야. 자, 한 사회는 자본가라는 계급과 노동자라는 계급도 있지. 근데 자본가가 지배 계급이고 노동자가 피지배 계급이야. 근데 그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만 있나? 자본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만 있나? 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만 있나? 아니지. 자, 남자,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혹은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부부, 부모, 자식, 다양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치? 이 관계들도 다 몽땅 다 어떻게 살펴보는 거야? 지배, 피지배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부 관계도 지배, 피지배로 단순화시키지. 남자가 지배, 여자가 피지배. 그래서 피지배 당하는 여자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할 때 그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왜냐하면 여자는 피지배 계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 다음에 부모는 지배, 자식은 피지배. 그래서 피지배 당하는 자식을 마치 어떤
부모들이 자식을 소유물처럼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측면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말 조화롭게 협동하면서 한 가족을 잘 이끄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지배와 피지배로만 볼 수 없는 그런 화목한 가정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상황을 단순하게 지배 피지배로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린다. 이게 갈등론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안정,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 아무리 뺏기는 자로서, 지배당하는 자로서 노동자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사회의 안정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안정, 질서 이런 측면을 갈등론은 너무 또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이 갈등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 뭘 설명을 했죠? 기능론과 갈등론 정리를 했죠. 마지막 하나가 나왔네. 마지막 하나는 뭐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관점만 정리해주면 돼요. 자,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이 뭐였더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이었죠.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내가 길가에 서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지나가더라고. 가방을 둘러맨 어깨가 아름다운 한 여성분이 지나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여성분한테 윙크를 한 거야. 이 윙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나 당신이 마음에 들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작인 거지. 그 내 윙크를 보더니 그 여성분께서 나한테 감사하게도 뭘 지어주시네. 미소를 지어주네. 자, 나는 윙크를 보냈고 난 너가 너무 예뻐 보여. 마음에 들어 라는 의미로 윙크를 보냈고 그 사람은 나도 네가 멋져 보여 라는 의미를 담아서 미소를 보내주는 거지. 그지? 윙크를 주고 미소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둘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둘이 연애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요게 딱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자, 내가 보낸 윙크, 그 사람이 보낸 미소, 요게 다 뭐가 되는 거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상징이 되는 거야. 이 상징을 주고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현상, 연애라는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요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지금은 아직까지 지우지 말까요? 자, 이번에 기업활동 한번 봅시다. 기업활동. 자, 기업활동. 여기다가 쓸까? 자,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고, 한 자본가가 있고, 그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하는, 자본가와 함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어. 그래서 얼마의 월급을 받기로 했던 거지.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했던 거지. 그래서 노동자가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했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거든. 그런데 한 달 동안 일해보니까 이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너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족하다. 라고 의무부여를 한 거지. 의미를 부여를 한 거지. 200만 원이라는 월급은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라고 의미 부여를 한 거야. 그럼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월급을 어떻게 줘? 올려줘.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자, 자본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저 양반 일을 저렇게 잘할 줄 몰랐네. 월급 올려줘야 되겠다. 이러면 월급을 올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겠지. 근데 어떤 자본가는 아닌데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또 충분한데 오케이. 이 양반은 똑같은 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충분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충분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한 자본가는 월급을 올려줄까 올려주지 않을까? 올려주지 않겠지. 그치? 오케이. 안 올려줘? 안 올려줘.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뭐 해버려? 에이, 나 일 안 해? 파업해버려. 그러니까 자본가가 뭐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 회사 문 닫아버릴 거야. 직장 폐쇄해버릴 거야. 자, 이런 노사 갈등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치?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기업 활동인데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했었지?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할 때도 이 기업 활동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도 어떤 현상, 노사 갈등이라는 이 현상을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도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이 노사 갈등을 설명을 할 때는 그 행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딱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사회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주고받느냐? 이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잖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고 사물이나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충분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치?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자,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대해서 한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충분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 물컵에 물이 반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담겨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담겨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야. 물이 반이나 담겨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하던 일 하겠지. 근데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병에 물을 채우려고 물을 찾아 나서겠지. 그치? 자, 봐봐.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사회문화 현상은 달라져. 그래서 뭘 중요시 여기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 상황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 현상이 펼쳐진다. 이런 것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의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뭘 설명을 잘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능동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는 거죠. 그죠? 반면 한계는 이거 아까 미시적 관점이 갖고 있는 의의, 미시적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을 딱 하나 배우거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이거 하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점의 한계는 구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이란 이 측면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강의를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몇 점을 확보를 한 거야? 보통 5점, 4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점을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수업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